안녕하세요. 마벤TV 채널의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유경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나 또 이런 범주가 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베스킨라빈스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베스킨라빈스를 드셨을 때 저희가 좀 많이 불편한 점은 또 없었나요? 그런 관점에서 공유경제라든지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스킨라빈스를 만약에 구독 경제를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만 하더라도 어린아이 또 어른들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구독 경제를 했을 때 따르는 만약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장들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드라이아이스 같은 게 아닌 조금 더 차별화된 요소로 저장하는 법, 보관하는 법, 가령 냉장고 안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조금 더 그 냉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상태로 저희가 가볍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접근 방식에서 일본의 3대 가전회사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에서 로스팅 기계를 아마 냈던 것 같습니다. 로스팅 기계를 통해서 단순히 로스팅 기계를 팔겠다는 데를 넘어서 원두를 같이 공급하면서 주기적으로 최상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의 범주에서 많은 차별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엄선된 원두를 세계 제일의 로스팅 기술로 볶아 마시는 최상의 커피 파나소닉이 더 로스트라는 서비스로 정기 구독 사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소니, 샤프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가전 회사이자 세계적인 종합 전자기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파나소닉이 커피 로스팅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와 주방 가전이 만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 일본 파나소닉이 생활가전 사업은 어플라이언스사가 생각해낸 다음은 의외로 커피를 사용한 정기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더 로스트는 한 대에 10만엔 스마트 커피 로스터와 원두 정기 배송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원이 되면 매달 원두 200g이 여러 차례 배달되고요. 원두 2종은 월 3,800엔, 3종은 5,500엔. 이용자는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포장지에 QR코드를 찍은 뒤 로스터에 원두를 세팅하게 됩니다. 이제 앱의 로스터 게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커피 전문점 못지않은 셀프 로스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커피 애호가라면 쉽게 외면하기 힘든 정기 구독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네, 파나소닉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DVD 플레이어나 카메라든지 아니면 또 면도기 같은 걸로 좀 유명한 업체인데요. 근데 이렇게 좀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가 왜 커피를 이렇게 시도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왜 커피를, 그것도 로스팅이라는 고급 분야를 선택했을까? 또 정기구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다스야 프로젝트 사업 리더가 그 까닭을 밝혔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드웨어만 팔아서는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방 가전을 진화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시면은 좀 많은 안정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변화를 모색하고 신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경영진에서는 위기감, 그 한계성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파나소닉에서도 이런 주방 가전을 진화시켜서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좀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기반이 되었던 것은 편의점 커피가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커피 소비량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고, 하지만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기에는 기술의 벽이 높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흉내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한계를 해결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요. 가전 제조업체인 파나소닉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커피 맛은 원두와 로스팅이 90%를 결정하는데, 아무리 마지막 추출을 잘해도 원두 선택과 로스팅을 소홀히 하면 맛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스팅한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2주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맛과 향이 손실되고 만다고 합니다. 로스팅 정밀도를 높이고 고품질 원두를 계속 제공하면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돼서 향후에는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 제품 판매로 성장해온 파나소닉의 가장 욕심나는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나소닉은 클럽 파나소닉이라는 회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하고요. 새로운 서비스와 회원 등록을 연결시키면 상세하고도 정확히 이용자 속성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꼼꼼히 개선시켜
느낄 수 있는데 그 결과 만족도가 올라가면 고객 유지율도 더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은 단골 고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단골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 고객들에 대한 타겟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향후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이탈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라소닉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프로필에 있다. 사실 이번 로스터는 자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스타트업인 이카라는 회사와 손잡고 이카 제품을 토대로 수차례 파라소닉이 튜닝을 했겠죠. 튜닝을 거듭해서 철두철미하게 성능 균일화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사 기술만으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집착을 벌이니까 보통 4년 정도가 신제품 개발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이카와라는 업체와의 협업 콜라보를 통해서 개발 기간이 2년으로 확 단축됐다고 합니다. 또 매달 배달하는 원두는 전문 상사인 이시미치 상사로부터 납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는 타사의 힘을 빌리고 원두는 전문 업자가 담당하는 구조로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라소닉은 어떤 이익을 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고 원두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으면 과연 파라소닉은 이익률이 좀 많이 나을까요? 수익률이 많이 나을까요? 이런 측면 좀 많이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책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하는데 더 로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로스팅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로스팅 프로파일은 로스팅 공정 프로그램인데 파라소닉은 단순히 원두만 유통하지 않고 로스팅 공정을 데이터화한 프로파일을 패키지에 넣어서 배송한다고 합니다. 즉 로스팅 기술이라는 레시피가 달린 원두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로스팅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최고의 로스팅, 파라소닉은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커피 로스팅 세계대회를 제패한 커피 전문점 도카도 커피의 고토 나오키에게 프로파일 작성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고토 씨가 각각의 원두에 맞춰 온도, 풍량을 세세히 조정해 만든 프로파일이 사계절, 추나추 등 어떤 지역에서든 한 채 어긋남 없이 작동하게끔 로스터를 제어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로스팅 기술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전문가만이 가능했던 로스팅 공정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라소닉은 가히 새로운 소비 체험을 내세워 승부수를 던진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승부는 커피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로파일의 가치가 대중의 인정을 받으면 프로파일을 축으로 다른 식재료나 주방 가전 제품을 추가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식서비스를 차례차례 전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소닉은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파라소닉은 더 로스트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먼저 로스터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사 기술로 개발하지도 않았고 제휴체인 이카와의 로스터도 보통 1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차익금을 내기는 어려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원두의 기준에서도 천엔 전후이기 때문에 원두치고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함께 배달되는 프로파일 가치도 포함시켜 패키지로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누적 회원수와 높은 고객 유지율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프로에게는 파격적인 서비스, 그러면 과연 이게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B2B가 많을까 B2C가 많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구독 경제다 보니까 B2C 그냥 일반 소비자에게 좀 많이 더 보급화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일반 구독자를 통한 수익률보다는 많이 펼쳐져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스팅 기계가 국내만 하더라도 500에서 1000만 원 가량 하는 높은 고가의 로스팅 기계들이 많은데요. 근데 100만 원 정도의 로스팅 기계다 그러면 사실 개인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좀 많은 프랜차이저가 형성되어 있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객 유치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로스트에서도 비즈니스 콜라보를 처음 제조할 때나 공급받을 때나 또 유통할 때도 좀 많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는 보니까 스타벅스 리저블 로터리 도쿄에다가 이런 또 같이 기술적 콜라보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국내에 또 들려오더라도 마찬가지로 파라소닉의 더 로스트라는 카페를 하나 또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로스팅 기계나 그 축적되어 있는 기술과 또 이제 정확한 타겟들을 활용하면 EDR나 타멘탄스나 국내에
조금 많이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커피 프랜차이저와 함께 콜라보를 통해서 많은 보급률과 확장 가능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파라소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로스트라는 커피 로스팅 기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문화를 또 새로운 식문화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정량화되어 있는 게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맛집을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3년 전에 먹어봤던 맛과 오늘 먹어본 맛이 만약 다르다면 그게 맛집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아마도 정량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맛에 표준하지 않을까 합니다. 커피 로스팅에 대한 기술이 고급화에 타겟팅화 되어 있는 이런 정량화된 레시피가 표준화가 된다면 아마 좀 더 높은 양질의 커피를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또 문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레시피들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커피뿐만 아니고 아이스크림, 저희가 쉽게 많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도 특징점을 잡아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라소닉의 더 로스트 사업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마벤TV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